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는 물론 금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합니다.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올려잡았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수출 호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 자산만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방금 전에 이사회가 끝났죠? 네, 이사회가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무난하게 합병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합병 방식은 수평적 합병으로 이제 굉장히 점쳐지는데 아직 공시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한 20-30분 뒤에 나오는 공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직적 합병이 아닌 수평적 합병은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합쳐지는 방식인데요. 각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주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네, 다만 이번 합병은 이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 비상장사와 이 상장사의 합병이라서 이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까지 좀 난관도 예상이 되는데 합병 비율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만 해도 합병 비율이 1대2로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졌는데요. 지금 아직 공시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1대2보다는 좀 낮은 1.1대 1.2 정도로 지금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공시를 지금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쉽게 말하면 가치 금액인 SK이노베이션을 1이라고 하면 ENS를 2로 본다는 건데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이 반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아지면 이제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합병을 시작으로 이 리밸런싱이라고 명명한 SK그룹의 사업 구조 조정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결국 2차 전지 기업 SK온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번에 SK온도 좀 변화가 있죠? 네, SK그룹은요 크게 두 축으로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데요. SK이노베이션과 SK에코플랜트 두 축으로 사업 재편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을 보시면요, SKENS 합병안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도 합병에 나섭니다. 원유 수입, 석유 제품 수출을 담당하는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그리고 SK에너지의 탱크 터미널 사업을 하는 SK엔텀이 SK온과 합쳐질 전망인데요.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이 SK그룹의 아픈 손가락 SK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SK그룹은 SK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그 SK그룹의 사업 구조 조정의 또 다른 한 축인 SK에코플랜트의 이사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SK에코플랜트는 이제 주 SK 산하의 반도체 가공 유통 회사인 SN코어와 SK 머티리얼즈가 거느린 산업용 가스 회사인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를 품을 전망인데요. SK에코플랜트 역시 SK온처럼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짜 계열사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SK온과 이 SK에코플랜트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 SK온과 SK에코플랜트 양사 모두 2026년 상장 계획에도 이 같은 합병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SK그룹은 현재 200여 개의 계열사를 매각과 합병을 검토 중인데요.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이제 지분 매각과 합병의 검토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 분리막 기업인 SK IT 테크놀로지를, SK 스퀘어는 11번가를, 그리고 또 주 SK는 베트남 빈그룹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이 좀 남아있는데 SK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사회가 방금 막 이제 마무리가 승인이 됐는데 이제 주 SK 이사회가 남았습니다. 주 SK는 18일이죠. 내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합병안을 상정하고요. 8월 말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ENS 각각 임시 주총을 열어 합병안을 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합병 기일은 11월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재편을 통해 SK그룹은 재무 구조를 이제 대폭 개선을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과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회사 측은 밝힐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월스트리트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주가와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고 채권 시장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2%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딱 2달 전인 5월 17일에 최초로 4만을 찍은 후 조정과 횡보를 보이던 다우지수가 이제는 훌쩍 4만 9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금값도 볼까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은 전거래일보다 39달러가량 오른 온스당 2,467.8달러로 마감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6% 올랐습니다. 자, 이 같은 자산시장 랠리는 드디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수치에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혀왔었는데 이 같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기존까지 없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 건 바로 물가가 안정되는 반면 지금까지 내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6월에는 좋았지만 4월과 5월 2달에 걸쳐서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이제는 금리를 풀어줘서 경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시장은 달라진 파월의 태도를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은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을 100%라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월 동결 확률을 27%라고 반영을 했지만요. 이제는 0%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미국이 올해 안에 총 3번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당연한 경제 현상인데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간이나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이어져 왔고요. 한때 이 차이가 1%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완전히 역전이 훼손되지는 않았지만은 장중 한때 2년물 금리가 30년물보다 낮게 거래되는 등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 연준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자, 이렇게 기다려온 금리 인하 가시화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시면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에 3% 아래로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3.4원 하락한 1,384원에 이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눈치 보기에 들어간 양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0.8%,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분 훈풍이 한국까지 도착하지 못한 건요. 오늘 아침에 유력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와 보조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트럼프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취지를 발언을 했고요. 또 파월 의장을 향해서는 그가 옳은 일을 한다면 임기를 채우게 할 것이라며 압박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미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였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선거 전에 앞서서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면서 다만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란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전부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선거와 연관시켜서 정치 이슈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민주당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경제 과실을 바이든이 가져갈까 비판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전부터 계속해온 이야기이면 틀림이 없는데 총기 피격이란 위기를 넘기면서 트럼프 말의 무게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연준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이 이 트럼프의 발언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인데요. 과거 2018년 연준 의장으로 파월을 발탁한 사람 역시 바로 트럼프였죠. 하지만 임기 내내 두 사람은 적잖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당시 금리 인하 행보가 너무 느리고 또 너무 적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까지 거론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나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나는 이것을 다 마칠 생각이다. 연준은 정치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경제와 또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트럼프의 발언과 무관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오히려 대선 이후 자신의 임기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셈이죠.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강조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달러의 화폐 가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달러가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해가 되고 또 오히려 경쟁국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부통령 후보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인데요. 미 제조업의 부흥 그리고 무역 적자 완화라는 목표에 따라서죠. 따라서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기에 그랬듯이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와 약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오늘 밤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이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을 거듭 강조해 왔었는데 최근의 경기 지표 어떻게 판단할지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를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 내용 중에 이제 다소 엉뚱한 내용인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제이미 다이먼의 재무장관설은 사실 오래전부터 때가 되면 항상 부상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다이먼 회장은 지난해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가 부상했을 당시 이 전시 상황실을 진두지휘하는 등 미 경제 위기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다이먼 회장이 또 최근에 자신의 은퇴 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길을 걸을지도 관심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재무
재무장관을 맡았던 스티븐 무누신도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월가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무누신 재무장관이 볼커로를 완화하면서 미 금융주가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이미 다이먼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월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 셈이 됐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트럼프가 다이먼을 이제 과대평가된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 수개월 만에 존경한다며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이먼 회장의 스탠스도 바뀔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될 경우 이 상당한 벽의 정책 기조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좀 손발을 맞춰 왔는데 네. 우리 기업들에게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것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오늘 언급된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전부를 가져가서 그들은 매우 부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 TSMC 등에 지급한 지원금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세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IRA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 IRA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을 뿐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차 전지 공장을 대거 건설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 에너지 정책으로 넘어가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좀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화석 연료들이겠죠.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게 법인세는 낮추고 관세 장벽은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는데 중국뿐 아니라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를 강조하기도 했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인 10%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은행들이 이른바 트래블 카드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체크카드를 그대로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 환전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5월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한 해외 관광객의 숫자는 1,180만 명.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의 94% 수준으로 업계에선 올해 기록 경신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광객들의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현금과 신용카드의 비중이 압도적이던 과거와 달리 관광객들은 작년보다 61% 급증한 2조 803억 원을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치열하게 펼쳐진 외화계좌와 트래블카드 경쟁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는 지난 1월 평생 무료 환전을 외치며 외화통장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원화와 외화 간의 양방향 환전 수수료 무료 정책 덕분에 6개월 만에 가입자 145만 명, 누적 환전 금액 9조 원을 달성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환전할 때마다 1% 혹은 많으면 20%까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높고 불투명한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라는 의도하에 저희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토스뱅크가 수수료 정책을 기반으로 앞서 나가자 기존 금융권은 해외 사용을 중점에 둔 트래블 카드로 반격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지난 1월 내놓은 신한솔 트래블 카드는 해외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 다양한 할인에 집중해 올해 모든 카드 상품 중 가장 많은 90만 좌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카드사보다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 기반이 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휴하고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체라든지 출금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확대하는 부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외화 통장과 트래블 카드의 열풍이
환전 수수료 중심이던 은행 외환 산업의 구조를 뒤집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충분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충성 고객을 유치해 수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바꿀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외환이 은행의 이제 가장 되게 주요한 비이자 매출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치금이 더 많이 쌓이면 이자 수익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규모와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오랜 숙제인 비이자 이익 분야에서 외화 서비스라는 기회가 부상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개인용 국채, 그런데 이 투자 기간이 긴 20년물의 인기가 시원치 않습니다. 이 2달 연속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금리를 좀 더 얹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7월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에는 3,200억 원 넘는 투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투심은 10년물에 집중됐는데 신청 액수가 발행 한도를 넘어서면서 20년물로 잡혀있던 물량을 옮겨올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20년물. 지난달에 이어 청약 미달을 기록한 데다 경쟁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원인으로는 우선 만기 20년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꼽힙니다. 10년도 긴 호흡이라 여기는 국내 투자자들 성향상 20년이란 기간은 불확실성이 크고 자금이 묶이게 돼 부담입니다. 이제 10년, 20년 장기물이지 않습니까? 개인들마다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좀 기간적인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매매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이자 이익만 받을 수 있는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년물의 흥행을 위해선 이러한 약점을 뛰어넘을 수준의 가상금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용 채권의 최종 금리는 이전 달 국고채 낙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최근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번 달 20년물 금리는 지난달보다 낮게 매겨졌습니다. 불확실성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가상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길었던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국채를 향한 투자 매력은 꾸준히 커질 것이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호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구체적으로 이번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사업명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체코 내에 두쿠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각 1.2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만 규모가 최소 30조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번 수주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국내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등이 팀 코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프랑스 전력공사와 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승리할 경우 지난 2009년이었죠.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달성하는 한국형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번이 중요한 것이 이 체코를 교두보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예정된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마지막까지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각각의 경쟁력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일단 팀 코리아의 경쟁력을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납기 준수 경쟁력에서 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 원전 건설에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이 온타임 온 버짓이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한다는 것이 가장 이 팀 코리아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쟁력은 유럽에서의 다양한 사업 경험입니다. 또 게다가 유럽 내의 인접국이다 보니 사업을 수행할 때 육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기도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무엇보다 원전 수출에서 정부 간의 이 외교 관계 등 이 복잡한 변수가 이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이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또 유럽 연합 내 입지를 고려할 때 팀 코리아로선 이 무시 못할 변수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체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막판 원전 외교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 상당한 수혜를 보게 되죠.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여한 기업들,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등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수주 성공 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이 주기기와 주설비 공사 등으로 약 8조 5천억 원의 공사비를 따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한전기술이 약 한 3.6조, 한전 KPS가 1.7조 원의 이 공사비를 각각 얻게 되고요. 이 대우건설의 경우 설비 공사비만 약 7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뉴스를 보니까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간밤에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한이 오는 26일로 연장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체코 산업통상부가 우선 협상자 대상 이 선정 기한을 26일로 연기해달라고 이 체코 전력청에 요청을 했고요. 이 전력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지 시간 17일 이 체코의 산업통상부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아마 여기서 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우선 협상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26일에 수주 전에 승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